어차피 애도 못 낳잖아. 예지는 내 아이를 임신했고.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임신 5개월, 볼록하게 나온 배를 쓰다듬는 28살 여자. 그녀는 내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뭘 그리 따져?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자궁암 수술 후 아직 아물지 않은 배를 꾹 누르며 서 있었습니다. 29살 항암 치료로 몸이 망가진 지 겨우 6개월, 내가 죽음과 싸우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이해해줘요. 오빠도 아빠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언니는 그걸 해줄 수 없잖아요. 상간녀가 내 앞에서 남편의 팔을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 진짜 인생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암 선고를 받은 29살 여성이 어떻게 지옥 같은 시간들을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6년 후 그 상간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인생 잡채와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과 황금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여성이 6년에 걸친 치유와 성장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몇 달 전 결혼 3년 차 29살의 나는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 지창민과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과는 결혼 직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정서적으로 완벽히 고립된 채 시작한 결혼 생활 3년째 맞이하는 신정.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 식구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결혼한 지 벌써 3년인데 소식이 없네. 이제 30도 다 되어가는데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박진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반복되는 같은 질문.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매번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압박은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곧 병원에 가볼게요. 남편 지창민은 옆에서 별말 없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1살이 그에게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더 서글플 때가 많았습니다. 창민아, 너도 좀 말해라. 아이 문제를 이렇게 미룰 일이야? 수연이도 이제 곧 30인데 시아버지 지영욱도 거들었습니다. 아, 아버지, 수연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연스럽게 되겠죠 뭐. 건성으로 던진 그 한마디조차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달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게 문제가 있는 걸까? 26에 결혼해서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다른 부부들처럼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까? 뭐? 아, 글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성의 없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그의 무심함을 쿨한 성격이라고 좋게 해석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무관심으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산부인과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는 별일 아닐 거야 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연 씨 들어오세요. 진료실에서 초음파를 보던 의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내 마음도 덩달아 가라앉았습니다. 모니터에 비치는 내 자궁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뭔가 문제가 있나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생리 불순이나 복통은 없으셨나요? 가끔 생리가 불규칙할 때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단 추가 검사부터 받아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오세요.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의사의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 그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혹시 단순한 염증일까? 아니면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일까? 인터넷을 뒤져가며 온갖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알수록 더 무서워질 뿐이었습니다. 이수연 씨 앉으세요. 다시 마주한 의사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들이 내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궁암 2기 중반 단계로 진단됩니다. 의사의 심각한 표정,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궁암 2기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9살의 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암이 자궁의 근육층까지 침범한 상태입니다.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안타깝지만 광범위 자궁적 출수를 해야 하므로 수술 후에는 아이를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9살, 아직 아이도 가져보지 못한 나이에 엄마가 될 기회를 영영 잃게 된다는 것. 그것도 시댁에서 그렇게 재촉하던 바로 그 시점에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속도가 빠를 수 있어서 다음 주 안에 입원 스케줄을 잡아드릴게요. 자궁암 2기 선고와 함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 떨리는 다리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친정뿐이었기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고 단호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시린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덤덤하려 애썼지만 휴대폰을 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나왔는데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 응, 집에서 얘기하자. 여전히 무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무엇보다도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간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창민에게 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궁암 2기라고? 거실 소파에 앉은 창민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 아닌 당혹과 부담이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불행한 소식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위로 한마디 없는 남편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응, 대수술 해야 하고 아이는 가질 수 없대.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민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나는 더 설명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내놓은 반응의 전부. 여보, 나 무서워. 수술도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게 있나? 의사 말 잘 듣고 치료받으면 되지. 그 차가운 현실적인 대답에 나는 창민이 나를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순간 누군가가 괜찮을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창민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창민은 평소보다 늦은 귀가, 주말 골프 약속, 잦은 외출로 나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그는 병든 아내와 집안에 가득 찬 모든 무거운 공기를 노골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지우기 위해 나는 오히려 애써 밝게 행동하며 남편을 대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당신은 환자니까 내 신경 끄고 당신 생각만 해. 수술 준비나 제대로 하고. 돌아오는 답변은 늘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창민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그럴수록 더욱 가정을 지키고 싶은 신락 같은 희망으로 더 밝게 대하려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가고 마음이 텅 비어만 갔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 병이 그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 병원에서 받은 수술 안내서를 펼쳐놓고 혼자 읽고 있을 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광범위 자궁적 출술, 림프절 절제술, 6개월간의 항암 치료, 낯선 의학 용어들이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수술비는 얼마나 든다고 그래? 시어머니 박진주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된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런데 정말 아이는 못 갖는다고 그래? 내 어머님 자궁을
다 제거해야 한대요. 박진주의 얼굴이 씁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에서 나는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대가 끊어지는 건가? 창민이가 외아들인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픈 며느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안대 걱정을 먼저 하는 시어머니. 나는 그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실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 문제 때문에 정말 면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너가 원해서 아픈 건 아니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창민이가 불쌍하지 않냐? 아직 젊은 나이에 아빠도 못 되고 시아버지 지영욱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창민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네. 아픈 당사자인 나보다 창민이를 더 걱정하는 시댁. 나는 이 순간 내가 이 가족에게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수술인데 병원에 와줄 수 있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다며? 프레젠테이션이요?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수연아, 나도 일이 있어. 이해해줘. 수술 잘 되고 나면 병문안 갈게. 창민은 그 말을 끝으로 또 늦은 시간에 외출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나는 입원 준비 물품을 챙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약속했던 아프고 건강할 때나라는 맹세가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혼자라는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알람 소리에 깨어나니 창민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수술 잘하고 와 미안해라고 쓴 쪽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는 어디 계신가요? 수술 전 마지막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창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진주도 병원비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리 오라가라. 아니 라며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저 혼자 괜찮아요. 간호사의 동정어린 눈빛이 더 서글펐습니다. 결국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홀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마취 직전 천장의 하얀 조명이 나를 비췄습니다. 내 존재 가치가 오직 누군가의 역할로만 정의되었다는 잔인한 진실. 내가 이대로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이 세상에 이수연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를 기억해줄 사람은 없다는 궁극적인 고독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암이 근육층 깊숙이 침범해 있어 광범위 자궁적 출술과 함께 주변 림프절까지 제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항암 치료를 6개월간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새로운 지옥의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박진주만이 있었습니다. 수술 잘 됐다더라. 창민이는 회사 일로 못 왔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대에서 홀로 마주했던 그 고독 이후 나는 더 이상 창민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몸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갔습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감, 항암제가 내 몸을 돌면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갈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창민이 예쁘다고 했던 긴 머리가 사라지고 볼이 푹 꺼진 말라비틀어진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창민의 점점 더 노골적인 무관심이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간병인 부른다고 했잖아. 내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느새 귀찮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 항암 치료 끝나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벌써 몇 달째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창민에게 나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돌봐야 하는 환자, 아니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병실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6개월이
끝나갈 무렵 수술 자국은 이제 붉은색에서 서서히 살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폐경 증상에 시달렸고 체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창민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과 약속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핑계라도 그럴듯하게 됐는데 이제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 오늘 회식이 있어서 미안. 회식이 이렇게 자주 있어? 회사 분위기가 그래. 이해해줘. 더 이상 설득력 있는 거짓말조차 만들어내지 않는 창민을 보며 나는 그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창민이 샤워를 하는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오늘 저녁 몇 시에 만날래?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큼하고 활기찬 목소리는 항암 치료로 쇠약해진 내 목소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창민 오빠 폰 맞죠? 저 예지예요. 김예지. 창민이 가끔 회사 후배라며 언급했던 그 이름. 하지만 회사 후배가 자기라고 부를 리는 없었습니다. 창민 씨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상큼한 목소리로 전화를 끄는 그 여자. 하지만 내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창민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야근, 주말 골프, 새로 산 향수,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의 그 미묘한 거리감, 모든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지라는 사람이 전화했더라. 샤워를 마치고 나온 창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회사 후배야. 업무 관련해서. 창민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내가 의심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업무 관련이면 왜 자기라고 불렀을까? 뭐라고?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수연아,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좀 예민해진 것 같지 않냐? 괜한 의심하지 말고. 창민은 오히려 나를 타박했습니다.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인 양 말하는 그의 표정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걸까? 그러나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민의 눈빛에서 잠깐 스쳐간 당황스러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확신이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창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지야, 미안해. 요즘 집에서 좀 예민해해서. 나도 보고 싶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음과 싸우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달콤한 목소리는 최근 몇 달간 나에게 들려준 적이 없는 톤이었습니다. 집에서 예민해한다고? 창민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정리될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정리될 거라고? 나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뜻인가? 발소리를 죽이고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들킬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결혼 4년 남짓, 그중 1년가량을 암투병으로 보낸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항암 치료로 망가진 건강, 그리고 이제 남편마저 다른 여자에게 빼앗긴 참담한 현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온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니까? 그리고 너 회복하라고 일부러 조용히 들어오는 건데. 뭔 소리야? 나는 괜찮으니까. 평소처럼. 창민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평소처럼? 평소가 언제야? 넌 지금 환자잖아. 환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얼얼해졌습니다. 창민에게 나는 이제 아내가 아니라 그냥 환자였습니다. 돌봐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창민은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답했습니다.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나 성실히 병원비 내고 있잖아. 병원비.
그것만이 창민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랑도 위로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아닌 단지 돈. 우리 예전처럼 대화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 수연아, 현실을 봐. 내 몸 상태로 영화관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요즘 일이 많아서 여유가 없다고. 여유가 없다. 결국 나는 그에게 여유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창민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달콤한 향기. 어디 갔다 왔어?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왜? 향수 냄새가 나는데. 회식 자리에 여자 직원들도 있었으니까. 수연아, 정말 요즘 의심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또다시 내 탓으로 돌리는 창민.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창민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는 건강하고 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게 선택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몸, 경제력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묘하게도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홀가분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창민이 내 옆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켜고 이혼 절차를 검색해봤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하지만 우리에게는 재산도 별로 없고 아이도 없고 위자료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도 창민에게 없었습니다.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현실만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짐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선택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수연아,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들어간다. 창민이 문자를 보낸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또 다른 핑계, 또 다른 거짓말. 이제는 화가 나는 것보다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창민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충대충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창민이 들어오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왔어. 일찍 왔네. 급한 일 끝났어? 응. 그냥 빨리 끝났어. 하지만 창민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 결정이 나와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수연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오는 건가?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뭔데? 우리 좀 떨어져 살면 어떨까? 떨어져 산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혼 말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결혼 생활 돌아봐. 아이도 못 낳고 너는 계속 아프고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 도움이 안 된다고? 나 때문에?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너는 아이 못 낳는 몸이고 나는 아직 젊잖아. 서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창민의 말은 차갑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마치 사업적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민의 단호한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길?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뭐였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잖아. 당신이 말한 그 평생이 고작 4년이었어? 그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그건 말 그대로 맹세일 뿐이잖아.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현실, 그가 말하는 현실은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민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태연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지. 예지라는 사람 말이야. 이번에는 확실히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창민의 마스크가 잠깐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뭘 안다고 그래? 다 알아. 전화 받았고 늦게 들어올 때마다 다른 여자 향수 냄새 났고 밤에 몰래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민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예지랑 만나고 있어. 드디어 털어놓는 창민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서부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옥 같은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항암 치료 받는 나 놔두고 수연아 나도 사람이야. 내가 아프니까 위로가 필요했고 그런데 예지를 만나보니 알겠더라. 우리는 진짜 맞지 않아. 위로? 그게 위로야? 아픈 아내 두고 다른 여자와? 그런 뜻이 아니라 복잡해. 어쨌든 이제 정리하자. 서로 상처만 키우잖아. 상처만 키운다고? 상처받는 건 나뿐인데 그 여자는 뭐하는 사람인데? 회사 후배야. 28살이고 건강하고 밝고 28살 나보다 1살 어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보다 어리고 건강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창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언제 이혼할 거야?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서로 새 출발해야지. 새 출발. 창민에게는 나보다 젊고 건강한 여자와 함께하는 새 출발이겠지만 나에게는 홀로 서야 하는 막막한 시작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데? 창민의 표정이 불편해졌습니다. 그게 사실 재산이라고 할 게 많지 않잖아. 집은 전세고 차는 할부 남아있고 적금이랑 보험은 수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당분간은 치료에 집중해야 할 텐데 법적으로 시끄럽게 끌고 가는 건 너한테도 손해야. 무리한 요구 없이 서로 정리했으면 해. 무리한 요구? 결혼 생활 4년간 내가 기여한 살림과 노동은 뭐가 되는가? 게다가 병원비 대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된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말하다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친정에 가서 몸조리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나도 너 챙겨줄 여유가 없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창민에게 나는 이제 여유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결혼 생활이, 내 꿈이, 내가 그려왔던 미래가 26에 결혼해서 4년 그중 1년을 암 투병으로 보냈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홀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창민의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시댁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역할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창민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재산 분할은 정말로 해당 없으므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위자료도 상호 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내 이름을 써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다시 이수연 자신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난 지 일주일 후 창민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전보다 늦어졌고 나와 대화하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마치 이미 끝난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만 남은 것처럼 나 언제쯤 이사 나가면 될까? 다음 달 말까지는 나가줘. 집도 정리해야 하고 그럼 보증금이나 이사비는? 수연아, 그런 거 따지지 말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깔끔하게 정리하다니 4년 남짓의 결혼 생활을 그냥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아 잠깐 나와봐. 거실에서 창민이 불렀습니다. 나가보니 낯선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정도로 보이는 배가 도드라지게 불러온 28살의 젊은 여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개할게 예지야, 김혜지. 드디어 얼굴을 마주하게 된 그 여자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나온 임신부의 배는 내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지예요. 뻔뻔하게 인사하는 그녀를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그 태도, 임신한 것 같은데 몇 개월 됐어요? 5개월이요. 창민 오빠 아이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개월이면 내가 항암 치료받던 중에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까지 가져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수연아, 어차피 알 일이니까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알 일?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예지는 내 아이를 임신했고 창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오히려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박진주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라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 예지 왔구나. 어서 와. 몸조리는 잘하고 있어? 네, 어머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박진주는 예지에게 과일을 깎아주며 극진히 대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진짜 며느리인 것처럼. 어머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연아, 너도 이해해야지. 우리 창민이가 아빠가 될 수 있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고마운 일이요? 불륜으로 생긴 아이가요? 불륜이 뭐야? 너하고는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예지가 우리 집안에 아이를 선물해 준 거잖아. 시어머니의 논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있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뭘 그리 따져?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김혜지가 내 앞에서 창민의 팔을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해해 주세요. 창민 오빠도 아빠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언니는 그걸 해줄 수 없잖아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암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그들. 제가 암에 걸린 게 잘못인가요? 애를 못 가지는 게 큰 죄라도 되나요? 모든 일을 정당화할 만큼 나한테 이런 가혹한 벌을 주고도 용서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창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예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도 새로운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아이도 있고 언니는 치료에만 집중하시고요. 새로운 시작.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픈 몸으로 갈 곳도 없이 무일푼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시아버지 지영욱도 거실로 나와 상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창민이도 젊은데 아이 하나 없으면 뭘 하나? 아버님,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넌 몸이나 추스르고 건강해지면 좋은 사람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라고? 아이도 낳을 수 없고 암 병력이 있는 나에게.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방해하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연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창민이 마치 큰 배려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사할 때까지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 예지도 여기 자주 오지는 않을 거고 자주 오지 않을 거라고. 이미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 다음 달 말까지. 그때까지 새 집 알아보고 새 집 알아볼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친정에서 도움받거나. 친정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암 치료로 몸이 망가진 딸을 다시 받아들일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지가 일어나면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네요. 창민 오빠 한번 느껴보세요. 창민이 다가가 예지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미소,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움직인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이 집의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수연아, 이사하는 날 정했어? 창민이 물어본 건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보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보름 동안 나는 갈 곳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병원 근처 작은 원룸이 내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는 몇 달 버티기도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갈게. 그래, 그리고 미안해. 정말로. 창민의 마지막 사과는 공허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의례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정리하며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사진, 신혼여행, 기념품, 함께 샀던 생활용품들,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는 물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창민이 결혼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버리세요. 저에게는 필요 없으니까. 정말? 네, 이제 남이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원룸은 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내 것이라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거나 재촉하지 않는 공간. 첫날 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데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창민의 콧꼬리 소리도 시댁에서의 압박도 없는 완전한 정적. 정막은 낯설었으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해방감이 느껴져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강한 압박으로 결혼 전 2년간 근무한 보습학원 강사직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 직후부터 4년간의 전업 생활은 투병 기간까지 포함하여 긴 경력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경력 단절과 건강상의 문제로 선택의 폭이 좁았던 탓에 정식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월세와 생활비, 병원비를 벌기 위해선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소일거리라도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다 빠진 머리카락을 가발로 숨기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지만 장시간 서 있기가 힘들어 몇 번을 실신할 뻔했습니다. 매니저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편의점 매니저님의 걱정 어린 말에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체력은 바닥이었고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지쳤습니다. 결국 편의점 일도 그만두고 전단지 배포, 배달 청소 일 등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버티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우연한 기회로 병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환자 도우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과 약을 타러 병원에 들렀을 때 입원 당시 나를 담당했던 간호사 경은 씨와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경은 씨는 홀로 수술대에 올랐던 나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잘 지내셨어요? 얼굴 좋아지셨어요? 회복하자마자 일 구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일은 구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경은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힘든 상황에서 혼자 애쓰셨던 모습이 기억나서요. 마침 저희 병원에서 환자 도우미를 찾고 있는데 수연 씨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연 씨가 다른 분들보다도 더 환자분들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퇴원 후 일거리에 대한 고민을 어렴풋이 이야기했던 나를 기억하고 경은 씨가 소개해준 일이었고 병원 일은 내게 딱 맞았습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검사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간단한 서류 업무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자궁암 수술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아이가 있는데도 저는 아예 암 진단 받자마자 남편이 짐싸라고 하더라고요. 나와 비슷한 처지 환자들을 만나면서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일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상의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옥상 정원에서 시들어가는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물을 주고 돌보기 시작했는데 며칠 후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님, 요즘 옥상 정원이 많이 예뻐졌네요. 간호사 경은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수연 씨가 오고 나서 활기가 생긴 것 같아요. 환자분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면서 함께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환자들도 하나둘 옥상 정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화분을 돌보고 꽃을 심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제라늄이에요. 꽃말이 진실한 애정이래요. 진실한 애정 좋은 말이네요. 저도 언젠가는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꽃도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식물을 돌보며 환자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흙을 만지고 새싹을 보살피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생명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병원 사회복지사가 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연 씨 원예 치료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환자분들이 옥상 정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예 치료요? 네,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도모하는 치료법이에요. 수연 씨가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원예 치료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회복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공부해볼까? 그 생각이 든 순간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것은 암 진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야간 대학원의 원예치료학과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과거 학원 강사 경력을 살려 고등학생 과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과외는 병원 내에서 친분이 있던 경은 씨의 부탁을 받은 원무과 직원의 소개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지금 나이에 학교를 또 다닌다고? 돈도 없으면서 친정어머니에게서 오랜만에 온 전화였습니다. 걱정이 아닌 나의 선택에 대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아직 다 나은 것도 아닌데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넌 그저 몸조리나 하면서 사는 게 맞아. 어머니의 말에 나는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만 살기에는 아직 젊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조용히 살라거나 뭘 해야 한다고 말할 자격 없으세요. 제가 수술대에 홀로 누워있을 때 엄마는 제가 선택한 삶의 대가라며 외면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누구의 딸이나 아내의 역할이 아닌 이수연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는 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이 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막히는 침묵이 느껴졌지만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첫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1살에 다시 시작하는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나보다 한참 어린 동기들 사이에서 어색하기도 했지만 배움의 즐거움은 그 어색함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식물학, 심리학, 상담학,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식물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업은 매번 감동적이었습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으로 돌보면 정성만큼 자라나고 방치하면 시들어가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딴 나는 작은 치료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일에서 오는 보람과 자존감은 컸습니다. 원예치료사로 일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꽃을 심고 가꾸며 마음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선생님, 이 꽃이 피는 걸 보니까 저도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도 천천히 해봐요. 내가 받은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이수연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예치료센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연 씨, 독립해서 센터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실력도 충분하고 환자들도 수연 씨를 많이 찾거든요. 센터 원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봤는데 자본금이 문제예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면 초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작은 원예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작은 온실과 정원이 있는 아담한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꽃을 키우며 마음을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내담자가 겨우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영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선생님, 유산을 계속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시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다양한 상처를 가진 여성들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새싹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이 꽃이 피는 걸 보니까 저도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꽃도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완전히 터득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수연,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잘하고 있어. 한때는 항암 치료로 다 빠졌던 머리카락도 이제는 어깨까지 자랐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얼굴, 자신감 있는 눈빛, 거울 속에 내가 좋아졌습니다. 센터 운영 1년 차,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혼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미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센터에서 원예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고 꿈꿔왔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어떤 기분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꽃을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센터가 점점 알려지면서 다양한 곳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복지관, 여성회관 등에서 원예치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적당한 햇빛과 물,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할 때마다 청중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어머니 박진주를 통해서였습니다. 수연아, 너 여기서 뭐해?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요. 박진주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많이 좋아졌네.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야, 창민이 그 여자랑 결혼은 했는데 쉽지 않더라. 무슨 말씀이신지. 예지, 그년이 아이 낳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육아는 안 하고 밤에 나가서 놀고 다니고 우리가 아이 봐주는 동안 말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묵묵히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바람까지 피워서 아이 버리고 다른 남자랑 도망갔어.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담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창민이가 혼자 아이 키우고 있는데 너한테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 그때 일은 좀 그랬지만 너도 아이 있는 것처럼 키울 수 있잖아. 시어머니의 제안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도 창민이가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조심히 가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무엇인가 더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 정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식물을 돌보는 이 평범한 일상이 내게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어땠어요? 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보조 치료사 민지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선생님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다니. 민지야, 나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깨달았어.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와, 정말 멋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이수연으로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작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내가 키우는 작은 장미꽃이 봉우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너도 곧 예쁜 꽃을 피울 거야. 그 말은 장미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며칠 후 정말로 창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나야. 시간 좀 낼 수 있어?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창민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직장인이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지가 아이 낳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창민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 육아가 힘들긴 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창민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처참했습니다. 예지는 출산 후 산후우울증이 왔다며 아이 돌보기를 거부했습니다. 밤에는 스트레스 풀어야 한다며 친구들과 어울리러 나가고 낮에는 너무 피곤하다며 잠만 잤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 출산이 힘들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예지는 아이가 울어도 모른 척했고 기저귀조차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진주가 아이를 거의 전담해서 키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던지 이른이 다 되신 분이 갓난아기를 키우려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예지한테 육아에 더 신경 써달라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 그리고 며칠 뒤에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봤어. 창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예지보다 10살 많은 사업가였어. 돈이 많은. 그래서요? 예지가 그 남자한테 가겠다고 하더라고. 아이는 두고 나는 잠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두고 나갔다고요? 응, 나는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창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때서야 알았어. 돈과 자신의 쾌락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요? 창민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눈을 들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 미쳤었나 봐. 아이가 없어서 그런 마음이 든 것뿐이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이 원했었는데 잘 됐잖아. 우리가 함께 키우자.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뭐가? 저를 버렸던 이유가 아이 때문이었다면서 이제는 아이가 있으니까 다시 오라고 하시는군요. 창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제 일도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창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용서와 다시 시작하는 건 별개예요. 나는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때 나를 버린 이유가 정말 아이 때문만이었을까요? 무슨 뜻이야? 나를 사랑했다면 아이가 없어도 함께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짐으로 여겼죠. 아픈 아내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창민은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저를 찾는 거잖아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창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 아이 잘 키우시고요. 수연아, 창민이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을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밤마다 울었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불행을 통쾌하게 여기지도 그렇다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인생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일 뿐입니다. 대신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아이에 대해서였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고 아빠는 혼자 키우기 벅차하는 그 아이. 하지만 그것도 내가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내가 돌봐야 할 내담자들이 있고 내가 가꿔야 할 나만의 정원이 있습니다. 센터로 돌아가니 오후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담자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분이 왔어요. 민지의 안내로 상담실에 들어온 여자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혜지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34살이 된 그녀는 6년 전에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6년이 흘렀고 내 모습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앉으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예지의 이야기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드셨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셨어요? 남자가 처음에는 잘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여자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아이러니했습니다. 한때 그녀가 내게 했던 일을 이제 다른 누군가가 그녀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일자리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예지는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날 상담이 끝나고 예지는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른 내담자와 똑같이 대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의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서 장미꽃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앗이 발아하는 때, 꽃이 피는 때, 그리고 열매를 맺는 때.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창민과 예지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그들이 과거에 한 선택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온과 성취감도 내가 견뎌낸 고통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다만 그 공평함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작은 베란다에 장미 화분이 예쁘게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병들고 시들어버렸던 날들이 무색하게 내가 정성으로 키운 결실이었습니다. 시든 줄 알았던 내 인생의 꽃도 이제야 비로소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지의 치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처음 왔을 때의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식물이 뭐예요? 예지가 온실에서 작은 화분을 들고 물었습니다. 라벤더예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라벤더 예쁘네요. 예지는 그 화분을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녀에게 처음 맡긴 식물이었는데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잘 키우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잎이 윤기가 나요. 네, 매일 물 주고 햇볕도 잘 쬐어주고 이 아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의미가 생겼어요. 예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감사해요. 상담을 받던 예지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가의 라벤더 화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나아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군가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신다니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예지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창가의 라벤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지의 치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지와의 상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냈고 나는 전문적인 치료사로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지 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게 뭘까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이 라벤더를 키우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평온해요. 그리고 뭔가를 지키고 있다는 기분? 그거예요. 그런 작은 감정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후 예지는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회복했고 꽃집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예지 씨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예지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성함이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이라고만 불렀는데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수연이에요. 이수연. 예지가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네, 맞아요. 예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창민 오빠 전 부인.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예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괴롭힌 분이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앉으세요. 예지 씨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언니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인데.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첫날부터요. 예지는 충격받은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복수할 기회였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도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어쩌면 당신을 더 절망에 빠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당신도 상처받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복수보다는 치유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선생님, 예지 씨,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더 강해졌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예지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지금처럼 살면 돼요. 자신을 용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들을,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나는 창가의 라벤더를 가리켰습니다. 이 라벤더처럼 아픈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 향기로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하느냐예요. 예지는 한참을 울더니 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저도 예지 씨를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뭘 배우셨어요? 진정한 용서가 뭔지, 진정한 치유가 뭔지요. 한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과거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더욱 의미가 큽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존재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1년 후 37살이 된 나는 새로운 시작 원예치료센터를 더 큰 곳으로 확장했습니다. 작은 온실과 정원이 있는 아담한 공간에서 시작했던 센터가 이제는 3개의 치료실과 넓은 정원을 갖춘 전문 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새로 오시는 분이 3분이나 되네요. 보조치료사 민지가 스케줄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바쁘겠네요. 좋은 의미로 바쁜 거니까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시잖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서는 내담자들이 각자의 화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우울증을 앓던 분, 유산을 반복한 후 자책감에 시달리던 분,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분,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왔지만 지금은 식물과 함께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수연님, 맞으세요? 택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해 보니 김혜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화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고향에서 직접 키운 라벤더입니다. 선생님이 처음 저에게 주셨던 그 라벤더의 씨앗으로 키운 것이에요. 이제 저도 작은 치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김혜지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씨앗 하나가 자라서 꽃이 되고 그 꽃이 다시 씨앗을 만들어 다른 곳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치유도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구나. 라벤더 화분을 옥상 정원 가장 좋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다른 식물들 사이에서 조화롭게 어울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내담자들이 올 것이고 나는 그들과 함께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로,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성장으로 바꾸는 작은 기적들을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이어리에 오늘의 감사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예지의 편지, 센터의 성장, 내담자들의 변화, 정원에 핀 새로운 꽃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그 어떤 역할도 아닌 그저 이수연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화분 속 작은 새싹처럼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봄을 기다리며 그리고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수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암 선고, 남편의 배신, 그리고 완전한 고립. 하지만 수연은 그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듯 그녀도 조금씩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연은 증오와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서와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계신가요? 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아 힘드신가요? 누군가의 배신으로 가슴이 무너지셨나요?
기억하세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가장 추운 밤이 지나면 가장 따뜻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든 그곳에 따뜻한 위로와 진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길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히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